네, 월요일엔 워밍업 하듯이 천천히 하지만 한 주의 경제 흐름을 제대로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경제가 먼데이 시간에 도대체 경제가 뭔지 잘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오늘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요즘 제일 인기 없는 주제인데 아침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필수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에서 다루는 물가 중에서 정말 뭐 영유아 가구가 소비하는 뭐 그런 분유, 이유식, 기저귀 이런 필수품이 전체 물가 상승률 3.7%보다 훨씬 높고 그중에 기저귀가 10%입니다. 9.6%. 물가가 정말 이 정도면은 정부도 지금 이거 국민들이 우리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고 두려워할 정도인데 정부가 이제 좀 품목별로 관리한다 이렇게 나섰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어떤 내용들 다루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생필품으로 보고 있는 게 한 28개 품목인데요. 네. 빵이나 우유, 과자, 뭐 커피, 라면, 뭐 기저귀 뭐 이런 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필품에 대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8% 정도 올랐습니다. 네. 이번 달에 정부가 발표한 물가는 한 3.7%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가 통계에 발표된 것보다 우리 생필품의 물가는 뭐 8%고 우유 같은 경우 이번에 17% 올랐고요. 예, 너무 비싸요. 치즈 뭐 9%, 식용유 8%.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39개 품목 중에 37개 품목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 소주도 맥주도 둘 다 한 7% 정도 올랐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라면이라든지 우유라든지 한 개의 품목에다 이제 국장이라든지 사무관을 정해가지고 라면 국장, 뭐 우유 사무관, 뭐 서기관 이렇게 정해서 한 사람이 한 개 품목을 책임지고 잡아라 뭐 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과거에 뭐 이렇게 한 개의 품목을 정해줘서 국장, 과장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네. 관리하겠는데 이것이 효과는 있습니다. 네네. 당장에 이제 직접 뭐 과자 업체나 뭐 우유 업체를 담당 국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이렇게 좀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한 효과는 있고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억눌린 가격이 네.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한 3년 뒤에 좀 크게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정부로서는 워낙 급하게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380개의 품목을 가지고 정합니다. 그렇죠. 전체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는 올랐느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는 2%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 3.7% 나왔고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이 체감 물가는 거의 뭐 10%가 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 통화 정책의 근거 중에 하나가 물가를 잡는 돈이 거니까요. 워낙 많은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고 이 물가를 그래서 자극하게 되는 거고 정부가 기준금리가 3.5%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5.5%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이 지금 은행에 실제로 대출 받을 때 한 7%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이 한 4천 개 정도 되는데요. 네. 상장 기업의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못 올리고 또 물가는 굉장히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아우성이고 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경제를 봐서는 기준금리도 못 올리는 상황이다. 네. 이게 물가가 가장 크게 오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무역 의존도가 우리가 75%인데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역이 원활하지 못하고 네. 이런 이유가 또 물가 인상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면 국장, 뭐 아이스크림 국장, 소주 사무관 괜찮네요. 이분들 가격 볼 때마다 정말 한숨 푹푹 쉬면서 전 국민이 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사실은 도시 생활은 이제 여러 중소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생활들은 특히나 수도권 생활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비용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체감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대표님 뭐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가 좀 심각하죠. 그 물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경제 상황의 그 체온계 역할을 하는 상황인데 네. 이 물가가 오르게 계속적으로 오르게 된다라면은 이 경제 시스템 자체에 좀 무리가
상당 부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수준 자체가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그 체감되는 그 물가 수준하고 또 서민들의 그 체감되는 물가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뭐 똑같은 돈이 있다라고 해도 이분은 금리를 7%를 납부하면서 소비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한 2% 정도의 이자 납부를 하면서 소비하는 거에 대한 그 격차나 이런 체감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퍼센트 다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 1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뭐 보도된 내용들 보니까 1년이 아니라 억누르고 여러 저기 뭐 구두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부적인 항목에서 받기 때문에 좀 억제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인데 그 2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설탕 같은 경우는 21년 10월 기준으로 네. 했을 때 한 34% 약 한 35% 정도 올랐고요. 맞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한 24% 정도, 커피도 뭐 한 23%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자에 대한 그 금융 비용 올라갔죠. 거기에다가 이런 체감되는 그 물가 수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 도심안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물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공요금이나 택시 그다음에 지하철 뭐 비용 가스 난방비도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도시 속에 소비되는 그리고 또 지출되는 비용인데 이런 작은 품목 하나하나가 오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 억누르고 있다라고 해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일시방편처럼 되고 몇 년 또 이런 감시가 좀 덜하거나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눌렸던 비용들 또 본인들이 손해봤다는 그 이익 정도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과격하게 올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그 소비자들이 사는 과정 또는 유통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비용들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본다라면 앞으로는 뭐 직거래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유통망을 좀 전반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온라인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통해서 그 유통 과정 안에서 그 늘어나는 그 비용들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 네.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유통 과정도 같이 줄여나가는 작업도 해야지 체감되는 게 적을 텐데 이런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는 조금 그 도시에 사는 서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그 망들 그다음 직거래 온라인에 대한 그 망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입니다. 한국 경제는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쟁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 줄여라라고 해서 가격을 줄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지 마세요라고 해서 안 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가 적정한가는 정부 당국이 개입자가 나서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라면 국장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체감 얘기를 여기서 좀 해드리는 게 청취자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네. 보통 학교 마치면은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독서실도 가야 되고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밖에서 밥을 사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정선을 뭐 한 7,000원이면 저녁에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니라고 했더니 어느 날 봤더니 7,000원으로 먹을 게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느 날 먹고 싶은 요즘 유행하는 뭐 마라탕 이런 걸 먹으면 금세 10,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7,000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놨는데 물가 수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 얘기를 하길래 저는 거기서 그냥 묵묵히 저녁값을 올려주면 되는데 자 봐 이게 여기서 물가라는 게 중요해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방문을 쾅 닫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상황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슈링크라는 줄어들다라는 언어와 이 인플레이션이 섞인 말인데 뭐냐면 알았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니까 가격 깎을게요. 라고 하고 내용물도 줄여버리는 겁니다. 100ml짜리를 1,000원에 팔았는데 비싸라고 했더니 그럼 50ml로 줄이고 1,000원에 그냥 900원에 팔게요. 이러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손해잖아요. 제가 슈링크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슈링크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줄이다는 뜻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붙여가지고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기업들이 정부가 그럼 가격을 동결해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가격을 물가를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줄이는 겁니다. 네. 안에 뭐 핫도그가 원래 5개 들어가는 거라면 3개로 줄여버리고 네. 또 내용물 과자가 뭐 원래 한 100g이었다 그러면 한 80g만 넣고 한 20-30%씩 줄여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가격은 똑같으니까
물가는 오르는 것 같지 않지만 소비자가 먹다가 보면 옛날보다 가격이 양이 적은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슈링크플레이션이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에서는 이렇게 가격은 똑같지만 양을 줄였다고 하는 걸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부 국가에서는 이렇게 판매량의 가격은 똑같지만 수량이 줄었다. 양이 줄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또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는 소비자들이 처음 들어봐요. 먹다 보면 옛날보다 양이 좀 적네 이렇게 알고 보니까 과거보다도 한 10%나 20%씩 가격을 줄인 거고 네. 최근에 정부가 뭐 한국전력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기업만 또 전기요금 올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잠재적으로 모든 판매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경제는 다 그러면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물가 얘기를 하니까 그만 슈링크플레이션 판매하는 양을 한 20% 정도 줄여서 네. 전기요금 올린 거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 오른 거에 대해서 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비재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품목에도 이제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도 설마 방이 한 칸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요즘에 분양 가격이 너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전에는 뭐 풀옵션을 네. 많이 중시를 하고 분양도 했었거든요. 백훈 확장 무료 뭐 네, 이렇게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한테 왜냐하면 너무 높은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옵션을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그런 방향도 가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외식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일본에 많이 가보고 그러면은 네네.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네네. 생각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식사들 보면은 좀 이렇게 속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 밥들도 많이 남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식당 가면은 소자, 중자, 대자 공깃밥을 본인이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권을 좀 소비자들한테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먹지 않는 반찬까지도 항상 너무 나오죠. 그러면 그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값 10,000원보다는 기본 밥값은 한 5,000원 정도를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뭐 김치 저 같은 경우는 김치 집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밖에서는 단무지를 많이 먹거든요. 네.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선택도 라면 단무지 이렇게 2개 나오는 것보다 선택권을 좀 다양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슈링크플레이션처럼 부동산 업계에도 옵션도 이렇게 다양하게도 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분양 가격이 낮춰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은 점점들 보면은 예전에 84제곱미터에서 또는 59제곱미터에서 어느 순간 49제곱미터, 그다음 84도 뭐 79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좀 네. 줄여서 나가고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분양 가격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전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뭐 한 3에서 5제곱미터 정도 좀 네. 줄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에는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한 400개 가까이 되는 물품이고 그중에서도 가격 변동이 없는 근원 물가도 있고요. 수시로 가격 변동이 큰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저희가 물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사실 요즘 문제되는 게 그 건설 원가라고 할까요? 자재 비용, 시멘트, 운송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서 공사를 좀 미루고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건설로만 보면은 여기도 지금 건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사실 부동산은 모든 아마 재화 중에 가장 비싼 품목이 결합되어 있는 그 상품이다 보니까 네. 제일 비싼 물건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그 가격들을 조금씩 본인들이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금액 자체의 단위가 크다 보니까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부도덕적인 경우는 뭐 자재를 조금 뺀다든지 아니면은 안 되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공급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미루고 하는 있다고 하네요. 네. 공급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그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부동산 자체가 지금 사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런 분양되는 그 문제들 뭐 선분양제도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깜깜이 원가 같은 경우도 많긴 해요. 공개하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분양 원가 공개하라. 네, 얘기하고 그러면은 있는데. 뭐 분양 가격들을 올리고 해도 네. 납득을 할 텐데 원가는 전체 다 숨기고 분양 원가는 공개를 네. 못 하겠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수요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해줘야 되는지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고 소위 숨어 있는 그 리베이트 그런 금액들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그런 원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그 어떤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개를 조금씩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합리화하는 내놓고 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벽 두드러 깨보면 검은 돈이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인데 이걸 합리화하고 정말 시장에 맡긴다면 이제는 건설사로서도 이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물가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뭐 에이펙도 지금 곧 열리고 개막하는데 미국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종료일이 17일, 오늘이 지금 13일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예산 통과 안 될 때마다 정말 다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통과할까요? 예,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항상 연방정부 예산안 이게 중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더 막강하고 예산을 안 주게 되면 미국의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미국의 공공기관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예. 뭐 박물관, 도서관, 그렇죠. 급여가 안 나오게 되니까 문을 닫게 말 그대로 되는 셧다운 돼 버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문 닫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660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항상 600조의 10%가 국방비로 나가고 네. 전체 예산의 한 50%가 복지비로 복지. 나갑니다.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국방 예산만 해도 우리나라 예산하고 똑같아요. 한 예.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한 몇 달 전에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게 바로 직격탄이 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내렸습니다. 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고요. 미국이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무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마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안은 통과를 시키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다. 민주당과 지금 공화당이 서로 미국의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약간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화당에 더 유리할 것이냐. 미국의 하원 의장은 지금 공화당이 하고 있고요. 마이크 존슨 의장인데 이분이 예. 이렇게 임시적으로 뭐 두세 달 정도 예산을 하겠다고 했더니 또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좀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미국 예산이 통과되겠지만 서로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 네. 자기에게 유리한 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도 지금 오늘부터입니다. 656조 9천억 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벌써 나오고 있는데 미국 사례를 좀 보더라도 지나치게 정치적이기보다는 정말 국민 당장 급한 곳에 좀 빨리 예산이 잘 활용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뜨거운 얘기입니다.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메가시티 얘기가 아직도 네.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계속 미친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전체적인 지금도 방금 아이템 보도도 나갔습니다만 이제 찬성 반대 여론 여부를 조사했더니 아직 좀 반대가 네. 우세한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또 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영향은 뭐 김포시 쪽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남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평가도 많고 네. 뭐 굉장히 지역적인데 제 지인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과천이 서울로 편입이 되냐 또는 뭐 판교라든지 이런 곳들이 편입이 되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저한테 물어보면서 얘기를 네네. 서로 나눠봤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과천 집값이 서초라고 해도 길게 이제 맞닿아 있다 보니까 네네. 우면동보다 자기네가 더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도 서울의 그 강남권 핵심 지역들보다도 본인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자족 기능도 있고 또 과천 같은 경우는 서울로 편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재건축을 할 때도 뭐 임대주택 비율 네네. 같은 거 서울 같은 경우 10% 룰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도 키울 수 있고 본인들이 뭐 공공기여하는 부분들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서울이라는 그 타이틀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갖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점점 세그먼트가 좀 나눠지고 굉장히 좀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안에서도 서울시라는 이름보다도 무슨 구가 더 중요하냐 생각하고 그렇죠. 구 안에서도 무슨 동이 네.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강남권에 있는 하단 쪽에 있는 것보다 송파권에 뭐 강을 좀 가까이 있다든지 또는 강남 쪽에 뭐 어떤 특정 동보다 뭐 강을 건너서 어떤 뭐 성수동이라든지 네네. 이런 곳들이 가격이 더 높은 것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뭐 산업이라든지 어떤 그 뭐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뭐 규제냐 뭐 성장 관리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서울에 편입되면은 우리 지역에 참 긍정적이겠다. 서울의 지역 프리미엄을 누리겠다 생각했는데 계산기를 점점 두들겨 보니까 네. 이거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있는 것처럼 좀 차이가 큰 것처럼 서울 편입 이슈가 이제는 내 집값하고 영향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라는 거는 그 여론들 자체도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 안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발표된 이후에도 뭐 일시적으로 호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청약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해당 지역 뭐 김포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이 보니까 뭐 2대 1도 안 되는 수준밖에 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망스러운 생각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았다라고 오히려 정치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지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구매하거나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네.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바라보시면은 장기적인 관점도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대 김대종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